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저폰 야마토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제적인 인식에 기반한 한국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동영상을 즐겨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고고학적 부분에서 석기 시대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한국의 거짓 역사를 되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일본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의해 거짓을 믿게 되고 속아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군 신화, 단군 조선.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단군 조선은 신화상의 존재인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세운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단군 조선의 존재에 대한 논거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의 1280년대에 성립된 책인 삼국유사에는 중국의 책위서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군 조선의 문헌상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용 원문을 보면 단군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위서는 중국 북제의 위수라는 인물이 편찬한 북위의 정사입니다. 이 위서는 유명한 삼국지와 함께 24사의 하나입니다. 24사, 그 총 합계 권수는 3113권에 이르며 그 편찬은 서기 173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위서만 해도 114권이라는 장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위서는 물론 그 전후의 진서, 북제서에도 없고 당연히 삼국지에도 북위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삼국유사 이전의 고서, 고기록으로도 실존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단군 신화를 자국의 조선 민족주의 역사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 북한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나 가치가 있는 문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단군 신화는 한국에서만 통용됩니다. 처음으로 조선의 역사서에 등장한 것도 13세기로 늦고 불교의 종교설화의 하나로 등장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화로 취급되며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환단고기 와규원사와 능상국유사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허구의 서적으로 간주된다. 경제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이영우는 단군 신화는 창작 과정에서 일본 신화를 차용했으며 일면에서는 대결한 점과 함께 다면에서는 모방한 점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단군 신화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일본의 천황도 의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천황도 신화로 시작하여 신의 후손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7세기 중에 실존했던 천황부터 현재의 천황까지 그 계통을 추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참고로 현재 재위 중인 천황은 1265대입니다. 한국에서 본 일본의 천황은 중국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즉, 중국에 있는 황제와 일본에 있는 천황 중 어느 쪽에 아첨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중국 측에 붙는 것이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왕은 중국에서 임명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도 있어 일본 경시의 풍조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이라는 말을 싫어하나요? 북한의 영향도 큰 것 같네요. 현재 일본에서 조선이라고 하면 조선반도를 가리키며 북한이나 한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말은 한국을 지칭하는 국호로 조공이 시작된 청으로부터 하사된 명칭이죠. 단군 신화 시대부터 조선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고 하는 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 시대의 조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한 설에 따르면 조선의 조조자는 조공이 시작된 증거로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조자를 싫어하여 대대를 앞에 붙여 대한 대안으로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에 기사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느끼는 이름인가요? 일본인에게는 단지 지명일 뿐이고 우열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대한이 나왔으니 다음은 대한제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시조선이 사용한 국호입니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같은 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시조선을 청의 채공체제에서 탈퇴시켰다. 그 결과 청나라와의 종속 관계도 소멸되어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다. 독립국가가 된 것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26대 이시조선 왕인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였고 이에 따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칭하였다. 국호는 바뀌었지만 전제 정치와 경제 구조는 이시조선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조선반도 마지막 전제 군주국이었으나 러일전쟁 후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 8월 한국 병합에 의해 멸망했다. 라고 일본이 위키피디어에는 있습니다. 보호국, 병합, 이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침략을 시작했다고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선전포고가 언제부터 국제적인 규칙이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1904년 러일전쟁이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개전에 관해서는 1907년의 만국평화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907년 10월 18일에 서명된 개전에 관한 조약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칙으로 성문화된 것입니다. 즉, 그 이전의 전쟁인 청일전쟁에는 선전포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이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침략을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선전포고가 언제부터 국제적인 규칙이 되었는지 아세요?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1904년의 러일전쟁이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개전에 관해서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907년 10월 18일에 서명된 개전에 관한 조약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칙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즉, 그 이전의 전쟁인 청일전쟁에는 선전포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4년 7월 25일에 개전한 전쟁에 대해 1894년 8월 1일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규칙상으로는 불필요한 선전포고였지만 국제적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포고였겠지요. 또한 러일 전쟁에서도 1904년 2월 6일에 개전한 것에 대해 천황 폐하가 개전을 포고한 것은 1904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관해서는 개전 2일 전에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중립국과 주변국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본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 한국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대한제국의 대한은 사만통일을 이룬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만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사만이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4세기경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남부의 세 부족 연합인 마안, 진안, 변안을 본래 가리킵니다. 사만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마안, 진안, 변안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사용된 명칭입니다. 원래의 사만이라고 불리는 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이며 마안이 백제로, 진안이 신라로, 변안이 가야로 대체되기 이전의 일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6세기 이후부터는 그 사만의 실체와 다른 후대의 역사 인식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만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요하의 동쪽과 한반도 지역 전체의 역사로 인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넓은 범위, 넓은 영토를 얻어 이를 통치했다고 정부가 허세를 부린 결과가 아닐까요?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적절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사만은 일반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7세기경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사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초부터이므로 중국을 후에 모방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봉천승훈왕제 조활 지뮤단, 기자일에, 강토분장, 각거이루,
호상제뭉, 밑고려시, 탐병마안, 진안, 변안, 시위 통합 사만. 이차태 조용응지초, 여도이회, 탁지익황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 양력 두 번째 기사에서 이씨 조선의 청에 대한 책봉국 시대. 이씨 조선은 1637년에 청에 패배하여 삼도도의 맹약을 체결하고 책봉국이 되었습니다. 책봉이란 책명동작을 줄인 말입니다. 주로 동아시아의 군주제, 즉 중국에서 군주가 신하에게 자귀와 명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엇을 주는지를 기록한 조서도 수여되며 이를 책문, 줄여서 책이라고 합니다. 주변 국가의 군주와 명목상의 군신 관계를 결성하는 것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국제 질서를 책봉체제라고 합니다. 즉, 이씨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세기 후반의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이 동아시아까지 미치게 되면서 1875년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1876년에 일본과 체결한 일조 수호 조규를 시작으로 이씨 조선은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맞아 조선 내부에서는 청국과의 책봉체제를 탈피하고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청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동대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882년에 양파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뒤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이모곤란이 발생하였고 일본 공사관도 폭도에게 방화되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일본과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주장하는 청은 진압을 명분으로 동시에 출병하였고 일청의 대립은 결정적이 되었습니다. 일청전쟁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한 독립. 당시 한반도는 일본과 청나라의 세력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권익을 확립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일청전쟁이 발발하고 1895년에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대일본 제국은 청나라의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하고 이씨 조선의 청나라에 대한 공란 및 신하의 예법 등을 폐지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씨 조선은 청나라의 책봉체제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러관파천 이후와 칠로파 정권의 수립. 조선 국왕 고종은 1895년에 민비가 암살된 을미사변의 영향으로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러관파천이 일어났습니다. 1897년에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안에 따라 계칭 등의 다음과 같은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보호를 요청한 고종은 칠로파 정권을 수립하였고 김병식이 같은 해 2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내각 총리 대신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의로의 계칭.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신하들로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국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1897년 10월에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으로 계칭하였습니다. 고종실록에 따르면 신하들로부터 청나라의 책봉체제에서 탈피함에 따라 조선 왕궁에서는 명나라에서 하사받은 국호 조선을 변경하라는 제안이 고종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아 고종은 조선을 사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을 포함하는 명칭이 역대의 통일 조선 왕조의 국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호로서의 격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여긴 한자 한 글자 한을 사용하고 또한 수식어 대를 추가하여 대한이 새로운 국호로 정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활, 우리나라는 사만이 땅이며 국초의 명을 받아 통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해진 천하의 호칭은 대한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순태괄 3대1의 천하의 호칭이 전례에 따라 계승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기자의 구봉을 받았던 명칭이며 당당한 제국으로서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이라는 호칭은 제통의 나라에서 옛것을 계승한 예가 없습니다. 성상의 뜻이 정확함으로 감히 반대할 수 없습니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1일 양력 세 번째 기사에서 국명을 제국으로 한 것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던 책봉에서 탈피하면서 국왕의 칭호를 황제로 변경한 때문입니다.
일본의 중국 사상사학자 오즈마기는 청이라는 황제가 있는 나라의 보호 아래 있었던 왕국이 일본의 지원으로 청에서 독립하여 제국이 되었고 대한국제국을 공식적인 국호로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청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황제라 칭할 수 있게 되면서 제국이 탄생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일청전쟁이 없었다면 책봉에서의 탈피는 언제 실현되었을까요? 연호를 전년에 그레고리력으로의 개정에 따라 건양에서 광무로 개원하였습니다. 고종은 원구단을 새로 설치하고 10월 12일에 제천의식을 거행한 후 다음 날인 13일에 조서를 내려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위는 명나라의 황통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얻은 것으로 여겨졌다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뜻인가요? 역시 한국답네요. 독립문. 이시 조선의 청에 대한 책봉의 상징이었던 대청황제 공덕비와 영음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음문이 있던 장소에 독립문을 세워 독립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고종 이전의 조선 왕조의 역대 군주들에게도 황제의 시호가 추존 추봉되었습니다. 즉, 한때 황제라 칭할 수 없었던 조선 왕들을 나중에 임의로 황제라 부르기로 하고 그들이 매우 위대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군요. 역시 한국답네요. 독립문에 관해서는 청나라 중국의 책봉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독립문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의 독립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의 사상 유도에 매우 능숙하네요. 외국의 주변 동향. 일본과 러시아는 오무라, 웨이버 메모와 야마가타, 로바노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1897년 9월 러시아 공사관은 메모를 작성한 인물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러시아 공사는 같은 해 10월에 고종의 명령에 따라 국고에 대한 절대적인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영국인 존 맥네비 브라운을 강제로 해임하고 러시아인으로 교체하려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여 대한제국 내에서 추방했습니다. 미국 공사 호레이스 뉴턴 알렌은 한국에서의 러시아의 간섭은 현재 군사적 및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는 삼국 간섭으로 인해 1898년 3월 15일에 청나라와 여순왕 및 대련만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대신 불결항을 확보하게 되자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1898년 3월 23일에는 한국에서 모든 러시아의 군사 및 민간 자문가들이 철수하였습니다. 1898년 4월 25일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국 정부가 독립협회를 배제하자 미국 공사 알렌은 한국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인은 외국 세력과 그들의 조언에 배워야 한다고 하며 한국의 통치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그 상태는 러시아의 영향이 완전히 철회된 이후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지배에서 해방된 후 점점 더 자의적인 행동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정말 멋지군요. 재정 문제 및 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화폐 제도 통일. 앞서 소개한 재무 담당의 교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이전부터 한반도는 통화에 있어서 대한제국이 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징수한 자에게 백동화의 사조를 묵인하였기 때문에 백동화의 남용 및 밀수가 횡행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 내 상거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원래부터 엉망이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1904년 10월 메가타 다네타로가 개혁을 위해 새로운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동전 주조를 담당하던 전왕국을 폐쇄했습니다. 1905년 7월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화폐 제도를 채택하고 주조는 오사카 조폐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화폐 발행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군요. 아니, 한국에서 화폐 발행 권한을 빼앗고 일본이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나라의 통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보 같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 통화의 혼란을 바로잡은 것이죠. 양반 체제에 의해 국가보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시했군요. 양반 만세. 근대화 실패와 칠러 정책. 1899년에는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독립협회를 탄압했습니다. 입법기관인 법규교정소에서 국가기본법인 9조에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였고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하며 토지조사와 광산개발 등 식산응업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과 외국의 외압으로 인해 이권을 빼앗기는 등의 문제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8월 22일 고종이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제국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 일본의 글자를 가르치고 풍습도 전해주었다는 허위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닭이나 개조차 울지 못할 정도로 살 수 없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공사를 다시 빨리 파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 또한 일본이 불법 침략을 했다는 거짓말만 적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한국인들은 고종에 의해 세뇌되어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친서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은 1200에서 1300년대에 겨우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다양한 풍습은 나의 나라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문자도 나의 국민이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선조처럼 나의 나라를 존경하고 나의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생략, 일본은 비열하며 무례하게도 나의 나라의 주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이렇게 슬픈 상황에 처한 원인은 국가가 약하고 방어도 할 수 없으며 권리를 지킬 수 없었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번 독립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확실히 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독립을 말살하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호소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옛날에도 지금도 한국식이군요. 과장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 내용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일러 전쟁과 포츠머스 조약 체결에 의한 보호국화 1905년 7월에 케이스 타프트 협정 미국,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 조약 영국, 9월에는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지도권이 열강에 의해 승인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제2차 한일 협약에 따라 한국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보기에 한반도는 대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지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러시아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일본에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란 병합 이후 1910년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란 병합 조약의 체결로 일본에 병합되었고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는 대일본 제국에서 1910년의 조칙에 의해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고 황태자 및 장래의 세자, 태왕제 및 각 그 비의 호칭을 정하고 예우를 정하는 건에 따라 창덕궁 이왕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는 한일 병합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처음에는 한국인에 의한 통치를 통해 반도체를 근대화시키는 방향을 지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감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만으로는 근대화에 이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근대화의 진행이 매우 늦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는 근대화되지 않았다고 여겨진 조선인을 제국의 신민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근대화되지 않았다고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 국내 사진들을 보면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군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각으로는 병합이란 자신의 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일본인들은 결코 식민지 지배라고 말하지 않으며 식민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식민지 정책이 후회스럽거나 불쾌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로서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어에 식민이라는 단어가 이주하다라는 의미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문헌에서는 현재도 이란 병합을 annex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colonization이라는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의 용어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용어는 정복이나 약탈을 수반합니다. 이란 병합에 대해 대부분의 영어 문헌에서는 annexatio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복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 1894년부터 다음 해까지의 가보개혁에서 교육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학이나 향교 등 이씨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유교 교육기관은 폐지되었고 근대적인 다양한 학교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1895년에는 초등학교 제도가 정해졌고 학제는 보통과 3년, 고등과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졌으며 8세에서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으며 2년제 본과후에 4년제로 변경화 6개월제 속제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성균관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 경합과가 설치됨으로써 교육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관료의 등용 제도도 개혁되어 선발 시험의 내용에 국문, 산술, 국내 정치, 외국 사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전통적인 유교 일변도의 내용과는 차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교만 공부하면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수학이나 경제, 국제관계의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 대한제국.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부패한 양반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합병 시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양반이 지배하는 국가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에게 유리하게 교육 방침이 결정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합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열강들에게 인정받고 먼저 근대화된 일본은 분명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 중인 후진국 상태로 그냥 두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이해관계에 빠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합병한 결과 일본어가 국어가 되었고 한글은 민족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5년에 걸친 통치 기간 동안 조선어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의 문화정치 시기에는 교육 지향이 높아져서 보통 학교의 신설이 급증했습니다. 조선인에 의한 한글 계몽 운동과 연구가 전개되었고 제한적이지만 언론 및 문화 활동도 허용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내선일체를 목표로 하는 황민화 정책 하에 학교와 관공서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고 국어 사용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의 일본어 해독률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날까지 조선어로 된 신문 발행과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 통치의 총독부는 조선어 사용 금지와 일본어 상용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치를 위해 조선어 신문과 방송을 활용하는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와 민족성 억압을 부정하는 것은 본래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어 상용 의무화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추가 사항 식문화 경제학자 가토 마사노스케의 한국 경영에 따르면 친족과 지역사회 간이 상호 도움 및 공동 식사의 습관이 있었고 이는 일종의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게으름을 조장하는 면이 있었으나 기근 때에도 국어라는 사람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반들에 의한 백성에 대한 징수가 심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주식은 쌀, 조, 수수였다. 가토 마사노스케에 따르면 요리는 중화요리와 비슷했지만 맛은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리는 산더미처럼 쌓아서 제공되었고 처음에는 손님이나 주인이 먹고 그 남은 것을 아들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음식을 아내나 딸과 같은 가족이 먹고 마지막으로 하인들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병합시대가 있었기에 한국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면 반드시 병합되지 않았더라도 자력으로 근대화하고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합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병합되기 전에 한국 상황을 담은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 나라에 지배당했더라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공산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과장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느끼거나 이 영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승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영상의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앞으로도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워라.